안녕하세요, 블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한국 청년이 내게 말했다. 2026년 1월 도쿄 긴자의 한 고급 레스토랑. 나는 정년 퇴직을 앞둔 66세의 전직 미쓰비시 상사 임원으로 오늘 한 한국인 경영자와의 저녁 약속을 위해 이곳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타워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40년 넘게 묻어두었던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만날 사람은 삼성전자의 전무이사 김준호. 그렇다, 바로 그 김준호다. 1983년 내가 도쿄 본사 연수센터에서 처음 만났던 그 가난한 한국 청년. 당시 나는 오만했고 그는 초라했다. 하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이야기다. 한 일본인 엘리트 상사맨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한 청년의 집념을 완전히 오판했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1983년 도쿄 본사에서의 첫 만남. 1983년 4월 나는 미쓰비시 상사 도쿄 본사 전자부품팀의 차장이었다. 당시 32살, 198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다.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미국인들은 일본의 경영 기법을 배우러 도쿄로 몰려들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일본 전자제품은 품질의 상징이었다. 그해 봄 우리 부서에 6개월간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한국인 직원들이 배정되었다. 당시 미쓰비시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한국 파트너 기업의 젊은 직원들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한국인 3명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2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입고 있는 정장이 너무나 값싸 보였다. 특히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청년, 나중에 알게 된 김준호의 정장은 소매가 약간 짧아서 손목이 드러나 있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겼다. 3명의 한국인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일본의 전자부품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등을 배우는 내용이었다. 자연스럽게 3명의 한국인 연수생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나는 그들 중 가장 어린 김준호에게 묘한 인상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강의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노트 필기를 미친 듯이 했다. 쉬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그는 자리에 남아서 일본어 단어장을 들여다보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우연히 사내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김준호를 보았다. 다른 연수생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왔다고 한다. 사내 식당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김상,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나는 일본어로 물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서며 인사했다. 아, 다나카 차장님. 네, 물론입니다. 그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노력이 보였다. 도시락을 싸우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네.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김 씨는 어느 회사에서 오셨죠?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그저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후진국 회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도체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듭니까? 네,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자부심 같은 것이 묻어났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메모리 반도체? 그 분야는 이미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감히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힘든 분야를 선택하셨네요. 나는 친절한 척하며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순간 김준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분노도 좌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이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떤 불길 같은 것이었다. 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언젠가는 일본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주변의 다른 일본인 직원들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함께 웃었다.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말인가. 가난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고. 그것도 반도체 분야에서. 김상, 야망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최소 20년입니다. 김 씨가 늙어서 정년 퇴직할 때쯤이면 그 격차가 15년 정도로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김준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이 순진한 한국 청년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고 오만한 생각이었다. 연수 시간 동안에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빨리 먹고 일본어 공부를 했다. 저녁 6시에 연수가 끝나면 다른 연수생들은 도쿄 시내 관광을 가거나 쇼핑을 했지만 김준호는 곧장 기숙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밤 11시까지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일본 기술 서적을 읽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준호는 도쿄의 대형 서점들을 돌아다니며 반도체 관련 서적을 샀다. 그의 월급으로는 그 책들을 사기에 빠듯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번은 서점에서 그가 책값을 계산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는 지갑에서 동전까지 전부 꺼내어 계산했다. 5월 어느 날 우리 부서에서 야간 회식이 있었다. 한국 연수생들도 초대되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나의 상사인 부장이 김준호에게 물었다. 김상, 한국은 요즘 어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나?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5공화국 정부가 경제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하, 제5공화국이라. 부장이 웃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 아닌가?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 일은 없지.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김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참았다. 그나저나 내 옆에 앉은 과장이 끼어들었다. 한국 제품들 품질이 왜 그렇게 안 좋지?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테스트한 한국산 TV 불량률이 30%가 넘더군. 그건 김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다른 동료가 가로막았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냥 싼 인건비로 싸구려 물건이나 만들어야지.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100년 걸려도 힘들 거야. 폭탄 발언이었다. 나는 김준호의 얼굴을 봤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말했다. 지켜봐 주십시오. 뭐? 10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한국이, 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말에 테이블의 모든 일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웃었다. 10년? 10년이면 뭐가 달라진다고?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더 벌어질지언정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나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일본의 엘리트 상사맨이었다.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그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훗날 그가 내게 말했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그 순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6개월의 연수 프로그램이 끝났다. 1983년 10월 김준호와 다른 한국 연수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김준호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나카 차장님,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나는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네. 그리고 차장님.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10년 후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차장님을 도쿄로 초대하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10년 후에 봅시다. 물론 나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젊은이의 패기 정도로 생각했다. 10년 후? 그때쯤이면 김준호는 여전히 삼성의 말단 직원일 것이고 나는 부장이나 이사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김준호가 떠난 후 나는 그를 완전히 잊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할까? 가끔씩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나는 그것을 지우려 했다. 그의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말은 내게 어떤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1984년, 1985년, 1986년. 시간은 흘러갔다. 일본 경제는 계속 호황이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강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를 석권했고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 1987년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을 추월했다. 우리는 무적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내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징조들을 봤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오만했다. 1986년 삼성전자가 256K DRAM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256K? 일본은 이미 1M DRAM을 양산하고 있는데 1987년 삼성이 4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 운이 좋았겠지. 양산은 못할 거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아직도 후진국인데 올림픽이나 해서 뭐하나. 나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1988년 말 미쓰비시 상사는 삼성전자와의 메모리 반도체 유통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삼성의 DRAM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나카, 자네가 삼성 담당자를 만나봐.
부장이 지시했다. 5년 전에 우리 회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번 협상팀에 있다던데? 나는 순간 김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 사람이? 1989년 2월 삼성전자 협상팀이 도쿄를 방문했다. 미팅 장소는 미쓰비시 본사 20층 회의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한국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를 봤다. 김준호. 하지만 그는 5년 전에 그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배우러 온 후진국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협상하러 온 비즈니스맨이었다. 다나카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준호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다. 그의 일본어는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김상. 아니, 김 과장님?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네,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과장 김준호. 명함은 고급스러웠고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로 3가지 언어로 인쇄되어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 과장님, 삼성의 DRAM 가격이 좀 높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10% 정도 낮춰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준호는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5년 전의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감 넘치는 거의 여유로운 웃음이었다. 차장님, 저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삼성 DRAM의 불량률은 0.1% 미만입니다. 일본 제품과 동등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수합니다.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불량률 0.1%?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일본 제품과 동급이었다. 게다가 김준호가 계속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 DRAM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은 생산 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쓰비시가 아니더라도 저희 제품을 사려는 유통업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역전이었다. 5년 전 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한국 연수생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준호는 대등한 위치에서, 아니 어쩌면 더 우위에 서서 협상하고 있었다. 협상은 3일간 계속되었다. 결국 우리는 삼성이 제시한 가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마지막 날 저녁 김준호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긴자의 한 고급 스시 레스토랑이었다. 5년 전 그가 플라스틱 도시락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차장님, 5년 전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김준호가 사케를 따르며 물었다. 무슨 말을?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2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할 때쯤이면 15년으로 줄어들 거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나는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떻게였을까요? 김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필사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차장님, 5년 전 제가 이곳에서 연수를 받을 때 매일 밤 기숙사에서 울었습니다. 분하고 창피하고 억울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의 피땀이 담겨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주일에 7일.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일본에서 들여온 장비들을 분해해서 공부했고 일본 기술 서적들을 밤새워 번역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었으니까요. 김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차장님, 김준호가 말했다. 5년 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뵙자고. 이제 5년이 남았습니다. 다음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함께 지켜봅시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한국이, 삼성이, 그리고 김준호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정했다. 1990년 38,957엔까지 올랐던 니케이 지수는 1992년에는 14,309엔까지 떨어졌다.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이다. 미쓰비시 상사도 타격을 받았다.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고 승진은 동결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급성장하고 있었다. 1992년 삼성전자는 64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1994년에는 256M DRAM. 일본 기업들은 뒤처지기 시작했다. 1993년 나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서울 서초동의 삼성 본관. 건물은 웅장했고 로비는 화려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 나는 다시 김준호를 만났다. 이제 그는 차장이었다. 10년 만에 평사원에서 차장까지. 일본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다. 다나카 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나는 1992년 말에 겨우 부장으로 승진했었다. 고맙습니다, 김 차장님. 이제 10년이 되었네요. 제가 도쿄에서 연수받던 때로부터. 그렇군요. 그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20년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이 묻어났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 차장님, 삼성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장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이 잠시 휘청거렸을 때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어. 기초 체력이 약해.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2000년에는 이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김준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부장이었다. 2000년 어느 날 김준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다나카 부장님, 제가 곧 전무로 승진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도쿄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17년 전 제가 약속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장님을 초대하겠다고. 2000년대 완전한 역전. 2000년 10월 김준호가 도쿄를 방문했다. 김준호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였다. 그의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가 차 있었다. 17년 전 소매가 짧은 싸구려 정장을 입고 도시락을 먹던 그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그의 악수는 강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김 전무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는 힘들었다. 회사는 계속 어려웠고 나의 커리어는 정체되어 있었다. 동기들 중 몇몇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준호는 삼성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의 눈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반면 나는 과거에 갇혀 있었다. 나는 1980년대의 영광에 취해 있었고 한국의 변화를 무시했다. 나는 오만했고 게을렀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준호가 내게 물었다. 부장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구조 조정 때문에 팀이 해체되었고 지금은 특별한 업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장님,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부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부장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황했다. 삼성에서 나를? 내가 17년 전에 무시했던 그 회사에서?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미 몰락하고 있었고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7년 전에는 내가 그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겸손했고 열정적이었고 비전이 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는 나를 존중해 주었고 내 경험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일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삼성전자는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 후 그는 부사장이 되었고 사장이 되었고 결국 삼성전자의 CEO가 되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영웅이 되었다.